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이 나옵니다. 프로파일링, 뭐 무슨 말인지는 다 알죠. 그러나 내용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이 책들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접해보지 못한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접해보지 못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야, 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뭐 하여튼 드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공제외 실무 문제집이 지금은 이제 승진 시험도 실무 종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합이 되기 전 작년까지는 계급별로 실무 1, 실무 2, 실무 3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종합 전체에서 부분 주제를 뽑아내서 그걸 또 확 넓힌 실무 1, 2, 3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경무, 경비, 교통이 실무 1, 그 다음에 생활안전 수사가 실무 2, 그 다음에 정보보안외사가 실무 3 이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무 문제집을 바탕 참고는 했는데 엉뚱한 실무 문제집을 참고한 거야. 참나 진짜. 자, 근데 이게 또 저기 뭐 교수님들이 그래 저서에도 또 이 프로파일링이 좀 많이 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 26번 접해보지 못한 문제인데 근데 풀 수 없느냐? 또 풀 수는 있어요. 대신 시간 여유가 조금 있을 때. 그래서 실력이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인 거죠. 확실한 것은 팍팍팍 쳐내면서 헷갈리는 것은 체크를 해놓든가 또는 그때 좀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어떤 단서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우리의 내 사고 속에서 내 상식 속에서 어떤 단서를 잡아내는 거죠. 자 1번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신원이 파악되면 프로파일링이 왜예요? 그렇죠? 뭐 지문 유전자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런 감식 이런 것이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죠. 프로파일링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을 파악해서 어떤 사건 수사의 방향을 압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지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아시고 자 2번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된다는 것. 범인의 성향이 반영되니까 프로파일링을 하겠죠. 또 범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좀 확실하진 않아. 자 3번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행 위치 및 피해자 거주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근거지를 그래서 뭔가 좀 핀트가 이게 좀 나갔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현장에서도 딱 보다가 심리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심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3번은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자 4번 한국은 도시간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하고 있어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 4번 중에 좀 많이 헷갈리셨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깊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좀 이게 접해보지 못했으면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이 각 지리마다 뭔가 이게 각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야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비슷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인 거죠, 상식. 그래서 4번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역이 좀 넓어서 또 설사 좁더라도 구분이 막 돼야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의미가 있는 거죠. 따닥따닥 뭐 붙어 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 여유를 조금만 갖고 정신을 집중했으면 비록 못 봤던 문제지만 풀 수는 있었던 문제다. 자 27번 이것도 역시 접해보지 못한 문제. 27번 우리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각 교재에 많이 실려있지 이게 보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짜증나 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이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 유사한 문제가 작년 순경 1차 시험에도 출제됐었고 2차 시험에도 출제됐었어요. 작년 순경 2차 시험은 딱 이게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정답이 되는 이 좁은 대평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직전에 그 순경 1차 시험, 2차 시험 이것도 좀 그냥 뭐 우리 그냥 어차피 뭐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풀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출 문제도 좀 꼭 좀 풀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기출 문제가 이제 나오면 저도 꼭 해서 좀 뭐 카페라든가 어디에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 문제만 풀어보셨으면 이거 푸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7번은 2차 시험 문제를 풀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저는 이거 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 2번이 답인데 2번이 이제 틀려서 답인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 오해가 강조되며 이는 조사, 평가, 대응, 분석 그러니까 이게 좁은 이게 이제 조사, 평가 이 순서가 아니라 조분 대평이거든요. 조사, 분석, 평가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이제 이 순서인데 그 순서가 틀렸는데 이게 이 순서로 그냥 적혀있는 순서로 봐도 좀 그럴싸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틀리셨겠다. 또 그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중에서는 3번 3번이 좀 약간 좀 헷갈리는 좀 지문도 있고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에라씨 찍어 뭐 이렇게 좀 가질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또 생긴다면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는 거죠. 그 실마리를 찾을 때 뭐 1, 3, 4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순서를 바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무 그냥 야 찍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어떤 실마리가 나오면 그 실마리를 찾아서 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수험생의 그것이 좀 그런 교훈을 주는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해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만약에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일단 이제 학자 이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트버, 문꼬레스 좀 이 정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고 지트버, 문꼬레스 이 정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중심 경찰 활동, 문제 지향 경찰 활동, 이웃 지향 경찰 활동 이 세 가지를 서로를 비교해서 지문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자 안에서 지문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 지향 경찰 활동을 보면 제가 이제 두껍게 표시를 해놓은 걸 보시면 일선 경찰관에게 그 해결 권한을 주고 또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일선 경찰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뭐 경찰청에 있는 경찰관이라든가 뭐 또는 뭐 일선 주민한테라든가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지문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웃지향 경찰 활동도 그 안에서 지문을 만드는 거죠. 이웃지향 경찰 활동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소외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좀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순찰,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민간 순찰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조직, 그 민간 순찰을 하는 이제 지역 조직이 되겠죠. 그런 지역 조직이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을 틀어서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틀어서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가 먼저 자체적인 틀린 지문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28번은 뭐 지문 하나하나는 뭐 크게 꼰 건 아닌데 뭐 지문이 가나다라 사까지 나오면서 우리 또 이 학자 우리가 좀 약합니다. 약한데 이거 그냥 싸그리 여러분 싸그리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그 암기가 뭐 기필코 암기가 아니에요. 적어놓고 나올 때마다 그걸 암기 문구를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 아뒤먹인이에요. 아뒤먹인. 그래서 아노미 이론은 뒤르캠입니다. 자, 뒤르캠 우리가 그 사회과학에서 뒤르깽이라고도 합니다. 뭐 뒤르캠, 뒤르카임, 뭐 뒤르크하임이라고도 하고요. 뭐 뒤르카임, 뒤르깽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어가지고 프랑스로 읽으면 듀르깽이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듀르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듀르켐이 아노미 이론, 듀르켐이 현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 정치 사회학자 3명 중에 1명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노미 이론은 듀르켐, 그 다음에 머튼의 긴장 이론, 이 코엔은 하이문화 이론을 주장해줘서 하이문화 이론은 코헨, 그다음에 밀러. 그럼 정은 뭐냐? 이 범죄학 전체에서 범죄란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범죄란 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이 듀르켐이 하나 썼고, 듀르켐이 표현한 그것이 그 가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다. 이 표현이 사회학자들한테 엄청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게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다. 그 아노미 상태에 빠진 인간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범죄 행위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선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노미가 범죄란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 밀러가 하이문화의 정상적인 발현이 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 범죄란 정상적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밀러도 있어요. 그래서 듀르켐도 아노미 이론에서 범죄란 정상적인 것, 하이문화 이론의 밀러도 정상적인 것, 나가 이게 JF 셸인데요. 이 J가 조셉이에요. 조셉.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줄여서 얘기하면 조셸입니다. 조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범죄 유발의 4요소가 동자기기예요. 그래서 동기, 그다음에 제재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기술, 기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자기기. 그래서 저는 동자기기 조셸이 뭐냐면 어린애가 아새끼가 휴대폰만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기기만 만지고 있어요. 조쉐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동자기기 조쉐리 이렇게 좀 외워놓으시면 뭐 엄청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적어놓고 그냥 계속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답은 차별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이론이 이제 3가지가 있죠. 차별적 그 접촉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차별적 강화 이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접수, 동글, 강바 이렇게 3가지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접수, 서덜랜드, 접수, 차별적 접촉 이론은 서덜랜드고요. 그다음에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 글레이서죠. 이 BA, 버제스 앤 에이커스가 아니라 글레이서입니다. 버제스 앤 에이커스는 차별적 강화 이론이죠. 그래서 강BA, 강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라번, 허쉬는 해시유. 견자레카 동브라 해시유 뭐 이렇게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데요. 어쨌든 견자레카 동브라 해시유. 그래서 해시유, 허쉬, 사회 유대 이론, 거기에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이번 70기 시험 문제가 상당히 지문이 진짜 짜증나요, 여러분. 라번에 거기다 기회를 살짝 끼워 넣어서 그러죠. 참, 아니 이게 뭐 사지선다형이면 이해가 가죠. 근데 가나다라 마바4 넣으면서 나 진짜 이러고 싶을까요, 진짜. 그죠? 가나다라 마바4 넣으면서 야, 거기다 그냥 애착, 전념, 신념, 참여인데 거기다 기회 살짝 넣어서 정말 진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마항. 자,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인간의 자유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이 아니라 비결정론적 인간관이죠. 비결정.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암기문구로 고자비, 그렇죠? 고전주의, 자유지를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 의사 비결정론입니다. 고자비. 이 합리적 선택 이론도 다 그 일맥상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지는 곧 의사 비결정론으로 가는 겁니다. 의사 결정론이요. 의사 결정론이라는 것은 내 의사가 이 외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자유지인데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비결정론이죠. 그래서 결정론이 아니라 비결정론이어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바버는
일상활동 이론인데 저는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일상코펠 대부자 가가용접, 일상코펠 대부자 가가용접. 일상활동 이론은 코헨과 펠슨이고 일상코펠 대부자 범죄 발생 3요소가 대부자고, 그 다음에 가가용접은 범죄자가 이제 범행을 결정하는 4요소죠.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는 3요소, 그 다음에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4요소. 그래서 일상코펠 대부자 가가용접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서 하시면 뭐 좀 될 것 같고요. 사항은 집합 효율성 이론은 샘슨이죠. 샘슨. 그래서 집합쌤 수학에서 주요 항목이 집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합쌤, 수학 선생님을 집합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샘슨, 로버트 샘슨이 집합 효율성 이론이고, 브렌팅햄은 페브러 패턴 이론, 범죄 패턴 이론이 브렌팅햄이죠. 페브러 그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좀 쉽겠다. 자, 30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논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회계약설이랑 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환제 방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환경 설계 이론은 갑자기 이 환경 제프리 환경 설계 이론 제프리. 그리고 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론에서 영역성 개념을 발전시킨 게 이 오스카 뉴먼의 방화공간 이론입니다. 그래서 환경 설계 제프리, 방화공간 이론 오스카 뉴먼. 그래서 환제 방류,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접 영활류,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걸로 외우셔도 되고요. 이게 나오면 이걸 적어줘야 되는 건가? 저는 이걸 안 적으면 못 풀겠더라고요. 물론 딱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 눈에 안 들으면 바로 적어줘요. 그래서 감접 영활류, 그러면 이제 자연적 감시, 그것도 자연적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활성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또는 유지관리,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감접 영활류, 이걸 써놔야, 아니 이 구분이 뭐뭐가 있어야,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많이 좀 헷갈리는 게 이 활거, 이제 거리의 눈 활용하는 것이 꼭 자연적 감시일 것 같아. 그러나 활동성이 활성화입니다. 자연적 눈이를 거리의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활동을 많이 하게끔 시설을 그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 감시가 아니라 활동성의 활성화입니다. 이 활성화를 시켜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의 눈은 활동성의 활성화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어느 정도 다 풀립니다. 그래서 환제 방류, 감접 영활류, 그다음에 활거 거기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뭐 이렇게 좀 풀 수 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야, 이것도 역시 접해보지 못한 문제예요. 정부경찰 활동규칙. 우리 현직들도 몰라.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 현직들도 정부경찰 활동규칙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다만 또 풀 수 없는 문제야.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자, 보시면 헷갈린 게 이제 3번이 좀 헷갈리죠. 3번이 이게 이제 지금 경직법, 경찰법 개정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3번에 2019년 제정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서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 정보를 포함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로 재편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경직법, 경찰법에 들어온 이 정보경찰의 직무에서 정보에 해당되는 이제 그거예요. 그것이 이미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좀 못 보던 표현이셨을 거예요.
근데 4번을 보시면 정보경찰 활동 규칙에 따라 정보관이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모든 상황에서, 그죠? 흔히 이제 모든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접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굉장히 짜증은 나셨겠습니다만, 또 시간 여유를 조금 두고 내가 어떤 실마리라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셨다면 또 찾을 수도 있었던, 그래서 뭐 알고 푸는 건 아닌데 풀고 나니까 맞추는 좀 그런 문제가 되실 수 있으셨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도 초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초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제 1번이 맞는 지문인데요. 지금은 틀린 지문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자, 1번 외사요원 관리규칙. 외사요원 관리규칙 역시 있는지도 몰라. 현직들도 오죠. 야, 이런 걸 그냥. 근데 어쨌든 외사요원 관리규칙상 외사요원이라 하면 외사 기획, 정보, 수사, 해외 주재, 국제협력 업무, 이게 이제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초에 경찰청 편제를 완전히 그냥 우라카이 하면서, 우라카이 저기 완전히 이제 바꾸면서 외사국장의 이제 업무로서, 외사국의 업무로 외사 수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사 수사는 형사로도 넘어가고 보안으로도 넘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아니고, 지방청에도 이 외사 수사 업무가 주로 국제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기존 국제범죄 수사대가 국제범죄수사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는 국수팀, 산기팀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이제 국수대, 국제범죄수사대 안에 국수팀과 산기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국수팀은 주로 이제 국수팀에서 걸리는 거죠. 국수팀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든지, 또는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뭐 마약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성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형사로 다 넘겼습니다. 형사로 넘기고, 그다음에 산업기술 유출 수사팀은 보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국가 안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안으로. 그래서 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도 외사국에서는 외사 수사는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고, 여기 외사요원 관리 규칙에서도 외사 수사는 빠져서 이제 외사 수사는, 그다음에 본청 외사 수사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사 수사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폴계가 외사 수사과 인터폴계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외사 수사과가 없어지고 인터폴 국제공조과가 생겼어요. 인터폴 국제공조과. 그래서 인터폴 국제공조, 여기 이제 그 인터폴 국제공조 업무, 인터폴 국제공조과, 여기에 인터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때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됐다. 자, 3번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틀린 지문인데, 여러분 3번처럼 지문을 안 받습니다, 통상.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무척 어려웠던 것이, 통상 우리가 보는 이 지문 만드는 것이 좀 약간 거기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뭐냐면, 자, 3번 보십시오. 수사 절차 등과 관련해 일정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소파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군 군대 구성원, 군속, 그 가족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너무 스무스하죠? 야, 근데 이게 초청계약자를 빼서 틀린 지문이래요. 와, 진짜 여러분, 뭐 황당할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이렇게 안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힌트를 좀 더 주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 하나를 빼면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좀 그렇지, 이게 좀 부각이 되게,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성원, 군속, 그다음에 그 가족, 초청계약자 이렇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면서 다른 걸 넣잖아요. 그렇죠? 통상 다른 걸 넣든가 그렇게 해서 지문을 만들지. 야, 하나 살짝 빼놓고, 와, 진짜 저는 진짜 초고 난이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진짜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기 풀 때도 그렇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많이 틀렸을 것이다. 자, 40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국제형사사법 공조하고 범죄인 인도가 이제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사법 공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있고 범죄인 인도가 있는데 뭐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공조 거절, 범죄인 인도 거절에 있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다 임의적 거절만 있어요. 임의적 거절 사유, 즉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만 있어요. 근데 범죄인 인도에서는 절대적 거절 사유가 있고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인 인도의 절대적 거절하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제시는 정상이다. 뭐 재수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수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시는 정상이다. 그래서 뭐 재판, 또는 뭐 공소시효가 지난 거. 대한민국에서 재판 중일 때 이것은 어떤 그 국가의 주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효가 지났어. 그 다음에 정치범, 그 다음에 상당성 없는, 한마디로 그 죄를 저질렀다는 상당성조차가 없으니까 그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보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시정상, 이게 사유입니다. 근데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임의적인 사유만 있어요. 하나를 더 알아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임의적인 거절 사유만 있는 것은 맞는데 연기사유가 있어요. 연기사유. 이게 각종 교재에도 나오고 또 공제 실무종합 기본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연기사유가 뭐냐면 재수입니다. 재수. 여기가 제시는 정상, 여기 연기사유는 재수예요. 뭐냐면 재판 중이거나 또는 수사 계속 중이거나 이러면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형사사법 공조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임의적 거절, 범죄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거절 사유가 임의적인 거절 사유만 있고 그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절대적인 거절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임의적 거절 사유만 있지만 연기 사유도 있다. 그 연기 사유가 재수다. 여기까지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은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 이제 국제형사법 공조하고 범죄인 인도 모두의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 우선 원칙이 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상호주의라는 것은 이제 외교의 기본이고, 그러죠? 국가 간 관계의 이제 기본이지 않습니까? 니네가 해준 만큼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조약 우선주의는 다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있어요. 범죄인 인도법이 있어요. 그러나 추가로 조약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조약이 우선이라는 것이 양 법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 나항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조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그 연기 사유예요. 연기 사유이기 때문에 틀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까지 알지 못해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는 임의적인 거절 사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조해야 한다. 이렇게 뭐 강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다항은 이제 국가 간 관계의 어떤 기본 질서를 보는 건데요. 다번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 절차에서 공조 요청 접수, 송부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입니다. 즉 이 국제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주무부처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나 그 통로는 외교부 장관이 되는 거죠. 국가 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때도 외교부 장관 통해서 보내고 받을 때도 외교부 장관 통해서 받는 겁니다.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접수, 송부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주고 법무부 장관한테 받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라번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서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이 아니라 장기 1년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이잖아요.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최소한대로 낮춰놨어요. 뭐 6개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으로 하는데 최소한도로 그냥 1년, 장기 1년 이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마번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일 때 인도해서는 안 돼.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 아니죠.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는 절대적으로 제시정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기 안 들어가요. 자,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얘 거의 보내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새끼 운 좋았어요. 그죠? 세계 최대 성착취물 그런 사이트 운영했던 새끼 그거 진짜 운 좋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또 여론이라는 것이 또 부모의 그거에는 또 굉장히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이 새끼 자식 살리려고 그냥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해서 좀 운 좋게 좀 살아났습니다. 걔가 보낼 수 없었다면 그런 재판 자체가 없었겠죠.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 30명을 보냈다 그래요. 30건이 요청, 그러니까 손정우 빼고, 손정우 직전에 나온 기사에 손정우 빼고 30건 요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30건을 요청했는데 29건을 보냈어요. 거의 다 보낸 거. 범죄인 인도 요청 30건 들어갔는데 29건 거의 다 보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절대적 거절 사유 아니다. 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유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분석의 기본은 그냥 간략한 건데 뭐 때문에 분석을 하느냐? 저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경찰 공제외 실무종합 문제집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박스형이 11개가 나왔어요. 자, 70기. 근데 69기에서는 박스형이 14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69기하고 다른 게 모르는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모르는, 없는, 안 본 문제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5문제가 이 5문제 비율을 해보면 총론 2개, 강론 3개예요. 근데 이 5문제가 공제외 문제집에는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게 공제외 실무종합 문제집에 역시 없어. 공제 실무종합 문제집에 있었다면 제가 못 본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제외 실무종합 문제까지 주로 보기 때문에 없으니까 어디에 있느냐? 공제 실무종합이 아니라 실무 1, 2, 3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무종합 문제집을 봐봐야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총강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총강론에 이번 시험이 총론에서 25개가 나왔어요. 강론에서 15개가 나왔습니다. 자, 69기 때는 어땠느냐? 총론에서 17개가 나왔어요. 강론에서 23개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내년 시험부터, 올해 말고요. 내년 시험부터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출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 시험부터는 공지가 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그 다음에 경찰 행정법 35%, 경찰 행정학 15%, 그 다음에 분야별 강론이죠. 강론 15%, 그 다음에 비교경찰, 그 다음에 경찰사 5%,
맞죠? 65, 80 맞죠? 그래서 뭔 말이냐면 내일부터는 강론이 15% 6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강론 15문제가 작년에 15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몇 문제 나오겠습니까? 6문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세상에 많이 나와봐야 12문제, 10문제, 12문제 나올 거예요. 10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6문제를 향해서 가니까 10문제면 7개 강론 중에 파트별로 하나 1.5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제회 이 실무종합 문제집을 왜 봤느냐? 강론 때문에 본 겁니다. 강론 때문에. 강론이 거기가 훨씬 더 자세하잖아요. 그리고 또 없는 내용이 여기 이 없는 내용이 많고, 그렇죠? 이 일반 시중 경찰학에 없는 내용이 거기에 좀 있고, 근데 이제 강론의 중요성이 팍 떨어진 겁니다. 자, 69기 때 강론 23개 나왔어요. 68기 때도 23개 나왔어요. 67기 때는 27개가 나왔었어요, 강론이. 그래서 공제의 기본서를 우리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공제의 기본서와 이별을 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뭐 면피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께는 이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것은 뭐 내가 뭐 똑똑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걸 향해서 가기 때문에 총론에서 반드시 엄청나게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5개에서 뭐 28개 뭐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보려면 총론을 한 바퀴라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총론 2번 볼 때 강론을 한 번 본다든가 뭐 이런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는 더 이게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총론 위주로 본다면 공제회 실무종합 문제집은 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십니다만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강의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순환 때 이제 2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일순환 때에 이제 장정훈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기본서 지금 추록도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추록이 75페이지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막 법령이 엄청 개정돼서 여러분 자 일순환 때 이제 기본서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OX 문제를 좀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그때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예습보다는 복습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습을 제 개인적으로는 복습은 2바퀴는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굵은 글씨 위주로 뭐 이렇게 2바퀴를 돌리면서 OX 문제를 추가로 보면 굉장히 막 실력이 팍팍팍 이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OX 문제를 정해주고요. 이순환을 이것을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라 요약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제 사시 있을 때 또 이제 행시 문제풀이 강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의고사는 있지만 문풀 강의라는 거죠. 문풀은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편하죠. 문제 그냥 쭉쭉쭉 풀어주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리를 시켜주면서 이 머릿속에다 넣어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요약 강의를 하면서 이때 객관식 문제를 그때그때 매일별로 조금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좀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막 시험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막 5문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보던 걸 보시라. 근데 그 보던 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흔히 이제 우리 경관 수험생분들께서 막 문제만 잡다하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문제를 막 이것저것 막 엄청 많이 보려고 하면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일단 적어지고 또 하나는 체계적으로 보는 것이 적어집니다. 문제를만 계속 본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보는 것이 좀 적어지고 또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권해드릴 건데 이 기본서를 좀 가져가셔야 되겠다. 기본서를. 그래서 기본서에 제가 이번에 좀 장정 선생님 기본서를 받아서 이 교재를 만들면서 밑줄 작업을 좀 했어요. 그러나 제가 밑줄만 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밑줄만 쭉 보는 것도 한 바퀴를 좀 돌려주시면 좋죠. 그럼 시간 절약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봐줄 수가 있으니까 전체를 보고 밑줄을 또 밑줄만 한번 뭐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되 어쨌든 강론은 모르겠지만 총론은 기본서를 전반적으로 봐주는 작업을 중간중간에 좀 껴주십사.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로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간중간 과거에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 한번 기억을 눈을 감고 유심히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저처럼 나이가 좀 들면 또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자 20대 30대 초반 이때에는 또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기본서 그 많은 양의 읽어가면서 그 구석 어디가 내가 시간이 굉장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비율을 높여주셔야 되겠다. 어디에서? 총론에서는. 왜냐? 강론에서는 기껏해야 10문제, 11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6문제고요. 올해는 10문제, 11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강론에서는 틀림없이 이 강론 문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요 주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기본서 강론에서 확 빼버리려다가 차마 또 그렇게는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것만 제가 뺐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것만 빼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겼는데 내년에는 이제 완전히 더 많은 지엽적인 것들 다 빼버려야죠. 근데 어쨌든 강론은 문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요한 주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신 총론만큼이라도 이 기본서를 중간중간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간까지는 이 기본서와 문제집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왜냐? 여러분 나이 때는 기본서를 그렇게 막 봐도 구석구석이 이 시험장에서 또는 어느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순간에도 떠오른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그 100%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읽어 가시다 보면 그렇게 떠오르는 것의 비율을 높이시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렇게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 자, 안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 나온 작년 70개 문제에서 5문제가 안 나오는 못 본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공제외 실무정학 기본서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1, 2, 3에 있어요. 그럼 1, 2, 3를 볼 거예요? 미친놈이죠. 왜냐? 주로 이것이 강론이 발달한 것이 실무정학, 실무문제집이거든요. 근데 강론 문제가 줄어드는데 혹시 그 1, 2, 3에서 혹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무 문제집과는 이별을 고하시고 경찰학 교재로 압축을 하되 기본서를 총론만큼은 기본서를 중간중간에 좀 보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가닥을 올해 경찰학은 그렇게 가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냥 여러분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순환한테 제가 요약 강의를 하는데 이때 이순환 강의가 공제외 실무정학 문제집 나온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제외 그 실무정학 문제집에 있는 좀 주요한 내용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넣어서 이렇게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저 법령 규칙 개정 법령 규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